네, 안녕하세요. 마더텅 사회탐구 담당 배준호입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주제를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잠깐 복습해 보면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들. 첫 번째 주제는 자연현상하고 사회문화현상 비교하는 것 배웠고요. 두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능론, 갈등론, 상상론, 기가해상 이렇게 배웠었죠. 다 기억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배우는 세 번째 주제는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 자, 다시 첫 번째는 자연현상, 사회문화현상, 두 번째 주제는 사회문화현상을 바라보는 관점, 기가해상이었고, 오늘 배우는 건 연구 방법입니다. 연구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가 있고요, 질적 연구가 있는데요. 자, 먼저 비교해 보면서 양적 연구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 방법은 우리가 이제 실증주의 연구 방법이라고도 합니다. 실증주의라고도 하는데, 실증주의. 뭔가 잠깐 펜 곡선이 날카로워진 것 같네요. 이거를 뭉뚱그려서 이렇게. 자, 양적 연구는 여러분 실증주의라고 하는데, 실증주의 연구가 어떤 건지 좀 간단하게 좀 말씀드릴게요. 좀 빈칸이 있나요? 저 빈대다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빈 곳이 좀 있나? 빈대가 뭐 마땅치가 않네요. 그냥 간단하게 좀 배경을 말씀드릴게요. 이건 뭐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배경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여러분 제가 우리 사회탐구에서 늘 강조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유럽의 역사랑 연관시켜서 이해를 하시면 좀 더 이해하시기 편한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럽의 중세가 있다 그랬어요. 중세는 이제 신중심 사고방식이 지배한다 그랬죠. 그래서 모든 건 다 신의 뜻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중세였는데, 이제 근대로 넘어오면서 인간이 가지는 이성을 가지고 세상을 이해하고자 하는 이제 흐름들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연을 인식할 때 특히 이런 현상이 두드러졌는데, 그 유명한 아저씨 있죠. 뉴턴이라는 아저씨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는 왜 떨어질까? 이런 이제 고민들을 하지 않습니까? 사과는 왜 떨어질까? 중세면은 사실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중세면은 사과가 떨어지는 건 그냥 신의 섭리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뉴턴 아저씨가 이제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사과는 왜 떨어지지? 라고 이제 고민을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과가 떨어지는 걸 보고 나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시겠죠. 피사의 사탑 이런 데서도 실험도 하셨을 거고, 여러 가지 뭘 또 하냐면 실험과 어떤 관찰을 통해서 증명을 합니다. 그래서 실험을 통한 증명을 하게 되는데, 이를 통해서 보편적 원리를 만들어내요. 보편적 원리. 실험과 관찰과 증명을 통해서 보편적 원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뉴턴 아저씨가 만든 뭐예요? 만류인력의 법칙이죠. 만류인력의 법칙. 제가 사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 만류인력의 법칙 자세하게 얘기할 건 없겠지만, 이렇게 근대가 되면서 인간의 이성을 바탕으로 세계를 인식하려는 경향이 굉장히 높아졌고, 그에 따라서 뭔가 이렇게 실험을 통한 증명을 통해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흐름들이 강해집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실험과 증명을 통해서 하는 실증주의라고 불렀어요. 실증주의는 다른 말로 하면은 이렇게 실험과 증명을 통한 되게 수치화된 연구를 강조했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했냐면 양적 연구라고 했어요. 양적 연구. 그래서 원래 이런 양적 연구의 흐름, 실증주의의 흐름은 자연과학에서 시작됐습니다. 이 자연을 연구할 때 자연에 뭔가 보편적 진리가 있겠지 라고 하면서 이제 인간이 이성을 가지고 연구했던 것이 바로 실증주의가 되겠어요. 수치화시켜서 연구를 했던. 자, 근데 이런 흐름들이 이제 어디로 넘어오게 되냐면 사회과학으로도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도 이 자연과학처럼 뭔가 어떤 실증적인 증명을 통해서 보편적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제 생각이 들어서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꽁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뒤르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뒤르켐. 그래서 뒤르켐이 이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할 때 이 양적 연구의 어떤 토대를 잘 구축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뒤르켐 아저씨는 뒤에 우리가 일탈 이론 할 때도 배울 텐데, 일단 우선 여기서 잠깐 언급하면, 뒤르켐 아저씨의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자살론이라는 책이 있어요. 자살론. 이름을 들어보면 무시무시하죠. 자살론. 자, 이 책을 어떻게 연구를 했냐면, 여러분 중세 때는 어떤 자살이나 죽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사회학적으로 수치화시켜서 이렇게 연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중세 시대 때는 다 누구의 뜻이니까? 신의 뜻이니까. 근데 이 뒤르켐이 보니까 뭔가 지역마다 자살들이 나타나는 양상이 다르다는 거죠. 어느 지역은 자살률이 굉장히 높고 어느 지역에서는 자살이 거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르켐은 그것에 대해서 통계 자료를 가지고, 친구가 통계청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 유럽 여러 도시들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자살이 높게 일어나는 지역의 어떤 특성들을 파악하고
어떤 요인들이 자살에 영향을 주는지를 연구하는 그 책을 내게 되는데 그게 바로 자살론입니다. 어떤 사회 문화 현상도 수치화시켜서 뭐 보편적인 어떤 결과를 내려고 했던 뭐 그런 시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요거 그냥 이제 제가 배경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렸고 요런 맥락 속에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처럼 사회과학도 똑같은 방법으로 연구할 수 있다 라고 해서 등장한 것이 양적 연구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우리 용어를 한번 좀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양적 연구 방법은 사회 문화 현상도 자연과학과 똑같이 연구할 수 있다. 그래서 방법이 하나면 충분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방법이 하나면 된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론론이라고 합니다. 방법론적 이론론. 그리고 뭐 제가 아까 써놨지만 양적 연구 방법은 다 같은 말로 뭐라고 한다고요? 실증주의를 한다고 해요. 실증주의. 그래서 실제적인 증명을 통해서 보편적 이론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양적 연구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회 문화 현상과 자연 현상이 본질적으로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보냐면 이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이 양적 연구는 사회 문화 현상에 대해서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할 수 있다고 봐요. 사실과 가치를. 자, 가치와 사실을 분리할 수 있다고 봅니다. 분리 가능. 그래가지고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이렇게 분리해가지고 사실 따로 연구하고 가치 따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양적 연구 방법이에요. 자연과학처럼 이렇게 엄격하게 분리해서 연구할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게 양적 연구 방법이고, 자, 연구 목적은 사회문화 현상의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겁니다. 자연과학처럼 아까 뉴턴이 만류 인력의 법칙을 만든 것처럼 사회문화 현상에서도 어떤 보편적인 법칙, 인과관계를 만들 수 있다. 보편적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어요. 보편적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게 양적 연구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뭐 아까 뒤르켐의 자살론 같은 경우 이제 몇 가지 결론을 내는데 뭐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소득 수준이 떨어질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다. 뭐 이런 이제 결론을 냅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어떤 보편적 인과관계를 이제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이 양적 연구의 방법이고, 연구 방법은 이제 계량화, 수치화, 통계화 이런 말 나오는데 다 그냥 같은 말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숫자로 다 표현한다는 거죠. 어떤 숫자로 표현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계량화 시켜가지고, 그 계량화 시키는 방법은 뭔지는 제가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런 것들을 수치화 시켜가지고 누구나 봐도 좀 객관적으로 보일 수 있게 표현을 해내는 거, 그걸 계량화, 수치화, 통계화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로 쓰는 자료 수집 방법은 우리 뒤에서 배울 텐데 질문지법과 실험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뒤에서 좀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용성 보시면은, 자, 보편적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그래요. 양적 연구는 보편적 인과관계를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떤 사회문화 현상에 있는 법칙을 발견하기 용이하고, 사회 전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일반화가 좀 용이합니다. 그리고 수치와 통계화를 하다 보니까 좀 정밀한 연구가 가능하고 비교 분석이 용이하게 되겠죠. 하지만 한계점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양적 연구라는 건 수치화시켜서 되게 객관화된 연구를 추구한다 그랬죠. 사실과 가치를 엄격하게 분리해서.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사람마다 가지는 주관적 인식이나 생각들이 있는데, 그런 어떤 그걸 이제 가치나 동기라고 파악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연구 대상자의 동기나 가치를 엄밀하게 심층적으로 파악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주관적 영역의 탐구가 어렵죠. 그리고 덧붙여서 인간이 가지는 굉장히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사회문화 현상이 나타나는데, 양적 연구는 어쨌든 보편적 법칙을 찾다 보니까 보편적 법칙에 어긋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가 좀 제대로 설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그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요게 이제 양적 연구였습니다. 자, 양적 연구 순서 한번 밑에 살펴볼게요. 자, 순서부터 먼저 살펴보고 그 다음에 좀 질적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양적 연구는 자연과학처럼 제가 연구한다 그랬죠. 그래서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뭐 학교에서 과학 시간에 막 이렇게 실험도 해보고 뭐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런 과학 시간에 했던 연구 방법 순서와 이 양적 연구 순서는 똑같습니다. 자, 먼저 문제 제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연구 주제를 먼저 선정하고요. 자, 가설을 설정하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 가설은 잠정적 결론입니다. 잠정적 결론. 잠정적이라는 건 뭐예요? 아직 확인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아직 확인이 안 됐지만 아마 이럴 것이다 라고 하는 잠정적 결론을 도출합니다. 자, 이걸 이제 가설 설정이라고 하는데, 자, 뭐 예를 들면 아까 뒤르켐의 연구처럼 좀 생각을 해볼까요? 자, 뒤르켐이 예를 들면 자살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봐야겠다. 이렇게 연구를 주제를 설정했다고 해보자고요. 그래놓고 이제 가설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아무래도 소득이 가난한 사람이 자살할 확률이, 자살 충동을 느낄 확률이 높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한번 세웠다고 해보겠습니다. 아직 확인은 안 된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그런 게 바로 가설입니다. 가설. 근데 여러분 가설이 되려면은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 가설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지금 이 장에는 없고 다음 장에 있는데 다음 장 좀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여기 올바른 가설의 조건이 있어요. 자, 올바른 가설의 조건,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올바른 가설의 조건, 이건 어디서만 있는 거예요? 양적 연구에서 있는 거예요. 지금 양적 연구하다가 지금 다음 장으로 넘어온 겁니다. 자, 올바른 가설의 조건. 자, 먼저 여기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그냥 쉬운 말로 하면 독립변수는 뭐예요? 독립변수는 원인이에요. 원인. 종속변수는 뭐예요? 결과예요. 결과. 자, 왜 원인을 독립변수라고 하냐면 원인이란 건 밖에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독립적으로 주어진다고 해가지고 독립변수라고 합니다. 근데 결과라는 건 원인에 따라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원인에 종속되어 있잖아요. 결과라는 게. 그래서 결과를 우리가 종속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올바른 가설에는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뭐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은 왜 성격이 급할까? 뭐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이건 그럼 올바른 가설이 될 수가 없겠죠. 왜 성격이 급할까? 여기엔 원인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올바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올바른 가설이 되려면 뭐 한국 사람은 지나치게 과도한 근로노동 시간 때문에 뭐 성격이 많이 급해졌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인과관계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가설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뭐 원인이 주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올바른 가설이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자, 두 번째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자, 방향이 명확해야 돼요. 이게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성. 자, 방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어떤 의미냐면 두 변수의 방향이 같으면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정의 관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변수의 방향이 다르면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의 관계 뭐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의 관계라든지 부의 관계가 있어야 돼요. 뭐 예를 들면 뭐 요새 입시 문제 가지고 여러 가지 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뭐 수시 비중을 더 늘려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국민들 여론은 또 상당수는 이제는 수시에 어떤 폐단이 많으니까 정시를 늘려야 된다 뭐 이런 입장들도 있죠. 자,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 연구를 해본다고 합시다. 그동안 수시의 비중이 많이 높아져 왔는데 그 수시의 비중이 높아진 것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했는가 뭐 이런 것을 좀 탐구해 본다고 해보자고요. 그래서 가설을 이렇게 세워본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어떻게 자, 입시에서 수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이 자, 학교 뭐 예를 들면 교육의 질을 높일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자, 이게 수시 비중이 높아지면 학교 교육의 질이 높아질 것이다. 자, 이게 독립변수죠. 이게 독립변수고 이게 종속변수인데 자, 방향이 제시돼 있죠. 이게 독립변수가 커질수록 종속변수도 커질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제 올바른 가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나와도 되겠죠. 수시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학교 교육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뭐 이렇게 해도 이것도 올바른 가설입니다. 이건 뭘로 세운 거예요? 부의 관계로 세운 거예요. 근데 올바른 가설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아이고 다 지워버렸네요. 올바른 가설이 안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자, 수시 비중과 입시에서 수시 비중과 학교 교육의 질이 단순히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방향성이 제시가 돼 있지 않죠.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제시가 되면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정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부의 관계처럼 방향성이 제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니면 아예 그냥 아무런 관련이 없음이라고 설정을 하든지. 근데 그냥 단순히 방향성을 제시하지 않고 그냥 관련 있을 것이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그것은 올바른 가설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올바른 가설의 요건. 사실 옛날에 좀 출제됐던 이제 주제인데 최근에 좀 다시 부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날에 출제된 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용적 요건 한번 보시면 검증이 필요한 경우에만 인정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거는 검증할 필요가 없죠. 뭐 예를 들면 출제됐던 거 이런 거 있어요. 재혼 연령이 초혼 연령보다 높을 것이다. 재혼 연령이라는 건 두 번째로 이제 결혼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럼 두 번째로 결혼하는 연령이 당연히 첫 번째 초혼 연령보다 높겠죠. 이거는 뭐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굳이 검증할 필요가 없는 올바른 가설이 아니죠.
그리고 검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뭐 검증이 가능한 경우라는 것은 검증이 불가능한 거. 뭐 예를 들면 사후 세계는 존재할 것이다. 뭐 이런 거는 사실 검증이 불가능하잖아요. 그런 것도 검증할 수 없고요. 또 예를 들면 너무 이제 지나치게 해석이 들어가는 부분들 이런 것도 검증하기가 어려워요. 뭐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잘생긴 학생이 학교 생활을 바람직하게 할 것이다. 학교 생활을 바람직하게 할 것이다. 자, 그러면은 근데 보세요. 이 잘생겼다라는 것도 사실 좀 우리가 검증하기 좀 애매하고, 바람직한 학교 생활 이런 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죠. 누군가는 친구를 많이 사귀는 걸 바람직한 학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고, 누군가는 학업 성취도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한 학교 생활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이런 것들도 사실 되게 엄청나게 주관적 해석이 클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역시 검증이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올바른 가설이 아니다라는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가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시 좀 앞장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렇게 잠정적 결론, 자, 가설을 먼저 설정을 합니다. 가설을 잠정적 결론이라 그래요. 자, 그럼 이렇게 가설을 세웠어요. 자, 그럼 이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연구를 할 것인지 뭘 해야 된다? 연구 설계를 하셔야 됩니다. 연구 설계. 자, 연구 설계에서 중요한 거는 개념의 조작적 정의예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개념의 조작적 정의. 우리가 줄여서 뭐 개조작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개념의 조작적 정의는 뭐냐면 여기 옆에도 나와 있는데, 자, 추상적인 개념을 검증 가능하도록 어떻게 시킨다? 구체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소득이라는 게 굉장히 추상적인데, 그래서 소득이라는 것을 좀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게 월수입 혹은 연봉으로 이런 식으로 구체화시키는 걸 말해요. 자, 뭐 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예를 들면 어머니가 자식을 사랑할수록, 어릴 때 자식을 사랑할수록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해봅시다. 자녀의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해보자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어릴 때 자식을 이 사랑이라는 건 굉장히 어때요? 너무나 추상적이죠, 추상적. 그래서 우리가 연구를 할 때는 이걸 되게 구체화 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어머니의 사랑이라는 것을 아주 구체화 시켜주면 어떤 걸로 바꿀 수 있겠어요? 뭐 예를 들면 어릴 때 뭐 아이와 보낸 시간이라든가, 그죠? 어릴 때 아이와 보낸 시간. 뭐 좀 구체화시키면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이와 많은 시간을 보낼수록 커서 자녀가 성공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바꿔줄 수 있겠죠. 이렇게 어머니가 가지는 자식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어릴 때 아이와 보낸 시간으로 이렇게 구체화시켜주는 거.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라고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는 거라고요. 사회 현상의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을 측정할 수 있게, 우리가 조사할 수 있게 구체화시켜주는 거. 그거를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합니다. 이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돼요. 개념의 조작적 정의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개념의 조작적 정의 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다시 디르켐의 연구로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자, 디르켐이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생각했냐면, 가난할수록 자살 충동을 좀 많이 느끼지 않을까, 자살할 확률이 높지 않을까, 이런 가설을 세웠다고 해보자고요. 그럼 가난이라는 되게 추상적 개념을 구체화시켜야겠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월소득이 적을수록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화를 시켜주는 겁니다. 자, 그걸 개념의 조작적 정의라고 하고, 자, 조사 대상과 방법을 선정을 해야겠죠. 조사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의 어떤 연애 실태 이런 걸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청소년의 연애 실태를 조사한다고 하면, 근데 청소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청소년을 다 조사할 수 없어요. 그 청소년 중에서 몇 명을 뽑아서 조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면 1000명이면 1000명, 2000명이면 2000명 이렇게 뽑겠죠. 그렇게 제가 이렇게 뽑을 사람들을 뽑아야 돼요. 이거를 조사 대상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제 표본이라고도 표현해요. 표본. 그래서 표본을 선정해야 돼요. 표본을.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조사를 할 것인가 표본을 설정해야 되고, 방법은 설정해야 돼요. 방법은 아까 봤던 것처럼 질문지법이나 실험법 이런 걸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방법을 여기서 설정을 합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를 하고, 이 연구 설계한 것을 바탕으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자료 수집하겠죠? 자료 수집. 양적 연구에서 주로 사용하는 질문지법, 실험법을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자료 수집을 하고 나면 그 자료를 이제 정리하고 통계 처리를 하겠죠. 이걸 이제 자료 분석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분석해보고 나서, 여기가 이제 중요한데요. 그래서 자료를 분석하고 나서, 자, 그러면 이제 그 가설을 검증해야 돼요. 자, 아까 우리 가설할 때, 자, 디르켐의 예로 다시 돌아가 보면,
뭐 예를 들면 소득이 가난할수록 뭐 자살률이 높다. 뭐 이런 가설, 자살할 충동을 많이 느낄 것이다. 뭐 이런 가설을 좀 세웠다고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여러 통계 자료들을 이제 디르켐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소득이 가난할수록 좀 자살률이 높은지 이런 거를 이제 검증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세운 가설과 실제 자료를 수집한 것이 일치하는지 일치하지 않는지를 따져보는 것이 가설 검증이 되겠습니다. 가설 검증. 그래서 이 가설의 수용이라는 것은 이제 말 그대로 받아들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과 이게 뭐야?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거죠. 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가설과 분석이 일치하는 거죠. 가설과 이제 분석이 일치하는 겁니다. 일치. 그럼 여러분 기각은 뭐예요?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기각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설과 이 자료 분석한 게 분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불일치하는 겁니다. 불일치.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데 친구들이 좀 많이 헷갈려 하는 지점이 있어요. 실제 한번 출제도 됐고 수능에서 한번 출제된 건데 뭔가 검증이라고 하면은 친구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수용만 생각해요. 수용. 가설이 검증되었다 이러면은 가설이 받아들여졌다고만 생각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검증을 했더니만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설을 검증의 결과 뭐도 되는 거예요? 기각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수용, 기각 둘 다 검증의 결과라는 겁니다. 보통 친구들이 수용만 검증의 결과 이렇게 착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가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건 역시 검증의 결과가 되겠어요. 검증의 결과 기각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래서 수용, 기각 둘 다 검증의 결과다 이렇게 인식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설 검증이 됐다고 하면 이제 그것을 뭐 하냐면 결론 도출하고 일반화 시킬 수 있겠죠. 일반화. 자, 여기 일반화 과정이 좀 중요한데 요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일반화가 되려면 조건이 있어요. 일반화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일반화가 되려면 표본이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표본이 뭐에 대해서 가지냐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오늘 양적 연구 할 게 되게 많아요.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가져야 돼요. 대표성을 지녀야 함. 자, 예를 들면 대표성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청소년들이 아까 뭐 예를 들면 연애 실태 이런 거를 조사한다고 해봅시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남자만 조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도시에 있는 애들만 조사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외고 애들만 조사한다거나 뭐 자사고 애들만 조사한다거나 아니면 마이스터고 친구들만 조사한다거나 이러면은 표본 자체를 전체 청소년을 대표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려면 앞에 이렇게 아까 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이걸 이제 표본을 설정할 때라고 하는데 이 표본 설정을 굉장히 엄밀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 청소년들의 특징이 반영될 수 있는 친구들을 골고루 이렇게 표본에 넣어야겠죠. 자, 그럴 때 우리가 뭘 고려한다고 하냐면 자, 대표성을 지니려면 구성 비율을 고려해야 돼요. 구성 비율. 자, 구성 비율을 고려해야 돼요. 구성 비율을 고려해야 된다. 자, 구성 비율을 고려해야 되는데 구성 비율을 고려한다는 건 아까 얘기했지만 뭐 예를 들면 청소년을 조사하는데 뭐 남자만 조사한다거나 여자만 조사한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일단 뭘 고려해야 돼요? 성비를 고려해야 돼요. 성비를 고려해야 되고요. 그래서 청소년의 남녀 비율이 뭐 예를 들면 51대 49다. 그러면 똑같이 표본도 51대 49의 비율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또 고려해야 되냐면 지역도 고려해줘야 돼요. 지역. 예를 들면 우리 청소년들이 뭐 도시에 사는 애가 8이고 농촌에 사는 애가 2라고 한다면 똑같이 표본도 도시에 사는 애들이 8, 농촌에 사는 애들이 2 이런 건 맞춰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많이 고려할수록 이게 대표성이 강하거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소득 수준도 고려를 해줘야 돼요. 소득 수준. 그러니까 뭐 이제 청소년의 경우에는 어떤 가정 환경이냐 이런 거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상류층 애들이 20, 중산층 애들이 50, 하류층 애들이 30이다. 뭐 이렇게 2대 3대 5다라고 한다면 똑같이 표본도 2대 3대 5로 맞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려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표성을 지니려면 이렇게 성비, 지역, 소득 수준 뭐 등등등을 고려를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딱 봐도 대표성을 가지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문화 이 짧은 지문 아래서
그 안에서 대표성을 갖는 거를 이렇게 표현해주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평가원에서 출제된, 평가원 및 수능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보면 단 한 번도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지가 표본이 모집단의 대표성이 있다 라든가 아니면은 여기 나온 것처럼 연구 결과를 뭐 할 수 있다? 일반화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틀린 선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연구 결과를 일반화시키려면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뭘 지녀야 된다? 대표성을 지녀야 되는데 대표성을 지니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물론 실제 연구에서는 통계적 기법을 활용해서 잘 대표성 갖는 표본을 추출하긴 하는데요. 우리 사회문화 그 짧은 지문 아래서는 대표성을 갖는다는 걸 보여주기가 되게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단 한 번도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서 대표성을 갖는 선지가 경우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성을 가진다라든가 아니면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이거는 거의 틀린 선지다.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한 99% 틀린 선지라고 보셔야 돼요. 혹시 모르니까 1%는 남겨둘게요. 혹시 그 1%는 왜 남겨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제시문이 나왔는데 그 제시문 아래서 이렇게 표본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아예 제시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이렇게 성비, 지역, 소득 수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표본을 설계했다. 이런 것이 나온다면야 대표성이 있다고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99%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래요. 표본이 모집단에 대해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 연구 결과를 일반화할 수 있다. 이것은 거의 틀린 선지구나. 이렇게 꼭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양적 연구의 순서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질적 연구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질적 연구로 넘어가서 자, 양적 연구의 목표는 뭐였죠? 좀 비교를 해보면은 양적 연구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였어요. 법칙을 발견하는 거였는데 그래서 아까 디르켐의 결론을 잠깐 다시 또 언급하자면 예를 들면 가난할수록 자살할 확률이 높다. 이런 결론을 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부자들도 굉장히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아까 알고 있던 어떤 상식과 반하는 여러 특수한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양적 연구가 잘 설명을 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등장한 방법이 바로 무슨 연구 방법이다?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어떤 실험이나 이런 증명,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요. 어떤 인간이 가지는 직관적 통찰을 활용해서 그 현상을 해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질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이라고도 합니다. 해석학. 양적 연구 방법은 실증주의라고도 이제 말씀드린다 그랬죠. 질적 연구 방법은 해석학이라고 합니다. 자, 전제를 보면 자, 질적 연구 방법은 사회문화 현상은 늘 인간의 주관적인 가치와 동기가 개입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회문화 현상은 자연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회문화 현상은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고 봐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 아까 양적 연구는 분리할 수 있다고 봤죠. 근데 이 질적 연구는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우리가 인간이 여기 사회문화 현상에 개입되어 있는 인간의 가치를 늘 고려해서 연구할 수밖에 없다. 그 주관적인 거를 우리가 배제하고서 연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사실과 가치를 분리할 수 없다. 아까 양적 연구는 뭐라 그랬어요? 사실과 가치를 분리시켜서 연구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해석학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현상과 사회문화 현상의 연구 방법은 다르다. 그래서 방법론적 이원론, 그래서 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회문화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과 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방법이 달라서 방법이 두 개가 필요하다. 방법론적 이원론을 이야기하고요. 자, 연구 목적은 질적 연구는 특수한 사례들을 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어떤 보편적 법칙을 찾지 않습니다. 특수한 사례를 정확하게 뭐 하는 거예요? 이해하는 겁니다. 사회문화 현상의 의미를 이해하는 거예요. 심층적 이해를 하는 거예요. 심층적 이해. 자, 심층적 이해하는 것이 해석학, 질적 연구 방법의 목표이고요. 자, 연구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양적 연구처럼 수치화시킬 만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특수한 사례들을 위주로 연구하기 때문에 그 특수한 사례들에 대해서 연구자가 뭘 하냐면 감정이입을 해요. 저 사람은 왜 그때 그런 행동을 했을까 하면서 감정이입해서 연구하고 그 감정이입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번뜩 떠오르는 생각들, 연구자가
감정이입을 해서 번뜩번뜩 떠오르는 생각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직관적 통찰이라고 해요. 그래서 감정이입하여 직관적 통찰을 활용한 연구 방법을 합니다. 그래서 자료 수집 방법 보시면 그래서 면접법,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을 주로 활용을 하죠. 어떻게 연구하는지 뭐 잠깐 좀 예를 들어 볼게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이제 어떤 여배우가 이제 자살을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사람들이 어떤 연예인들이 겪는 어떤 우울증이나 뭐 악플에 대한 스트레스 뭐 이런 걸로 이제 자살을 했다고 많이들 생각을 했었는데 어떤 기자가 뭐 이런 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어떤 기자가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조사를 합니다. 그 여배우의 집에 가서 조사를 하다가 뭘 찾게 되냐면 일기장을 찾게 돼요. 일기장. 일기장 이런 거는 여러분 수치화될 수가 없죠. 일기장 같은 어떤 이런 건 일종의 비공식적 자료로 볼 수 있어요. 비공식 자료. 그래서 일기장에 보니까 그 이제 여배우의 어떤 그 심경이 막 써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심경들이. 근데 이제 그 일기장에 보니까 이제 그 자살에 이르게 된 어떤 동기가 막 나와 있는데 어떤 얘기였냐면은 이제 그 사회 어떤 권력층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꾸 술자리에 불러가지고 접대하게 하고 뭐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와 어떤 인격적 모멸감 이런 것들이 이런 일기장에 이제 상세히 막 적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자기의 어떤 가해자들에 대한 어떤 분노 이런 것들이 이제 막 적혀 있었던 거죠. 그래가지고 그 기자가 이제 그걸 이제 기사화 시켜가지고 굉장히 이제 사회적 이슈가 됐었습니다. 뭐 시간이 아직 한참 지났는데 뭐 지금까지도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는 이제 그런 사건인데 자, 이 기자가 연구한 거는 일종의 질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연구하는 거예요? 내가 그 여배우였다면 어떻게 그랬을까라고 이제 감정이입을 한 거죠. 감정이입을 했다가 직관적 통찰을 하는 거예요. 아, 혹시 신인 여배우들한테 이런 안 좋은 제안들이 많다고 하는데 혹시 그런 건 아닐까? 이렇게 직관적 통찰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실제 이제 집에 가서 어머님도 만나고 뭐 이렇게 면담도 하고 이런 비공식 자료도 찾아보는 거죠. 이제 그런 걸 통해서 그런 과정에 이르게 된 그 사람의 마음이나 동기 이런 것들을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질적 연구 방법이죠. 일종의 뭐 양적 연구랑 비교해보면 양적 연구는 수치화시켜서 약간 드라이하게 연구하는 반면에 질적 연구는 이렇게 감정이입해서 연구하는 게 가장 큰 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한계도 한번 볼게요. 자, 한계. 유용성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동기, 의도, 의미를 심층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한계 같은 경우는 특수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하니까 법칙 발견이 어렵겠죠. 일반화는 당연히 어렵고요. 그리고 연구자가 감정이입해서 연구하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진다는, 연구자의 주관성이 많이 개입된다는 그런 지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객관성이 떨어진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이 질적 연구 방법의 순서 한번 볼게요. 양적 연구와 가장 큰 차이는 질적 연구에서는 가설을 세우지 않습니다. 자연과학처럼 연구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주제를 선정하고 그리고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에 바로 가설 설정이 없었죠, 여러분. 주제 선정하고 가설 설정 없이 바로 조사 대상과 방법을 결정하고 그 다음 바로 자료 수집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료를 가지고 내가 이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번뜩거리는 어떤 직관적 통찰을 활용해가지고 의미를 제가 해석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결론을 도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빠져있는 건 뭐가 빠져있어요? 양적 연구랑 비교해봤을 때 가설 설정이 빠져있고 자, 질적 연구는 수치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반화시키지 않기 때문에 역시 일반화 과정도 역시 들어있지 않죠. 그래서 가장 큰 차이는 이렇게 가설 설정하고 검증하는 절차가 양적 연구는 있는데 질적 연구는 없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여기 양적 연구나 질적 연구 과정 제가 뭐 여기 교재에는 없는데 하나만 좀 더 추가를 하면 어떤 게 있냐면은 문제 제기한 다음에 가설 설정하는 요 사이에 있잖아요. 양적 연구에서 요 사이에 선행 연구 검토가 들어갈 수 있어요. 선행 연구 검토. 그래서 선배들은 어떻게 연구를 했는지 뭐 예를 들면 주제를 선정하고 그 주제와 관련된 선행 연구 검토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양적 연구에서. 뭐 질적 연구도 마찬가지죠. 주제를 선정하고 나서 그 이제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역시 뭘 할 수 있어요? 선행 연구 검토를 할 수 있어요. 선행 연구 검토는 많이 막 나오는 건 아닌데 혹시나 나오면 이 주제 선정한 다음에 선행 연구 검토를 한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위로 올라가서 자, 오늘 하는 게 되게 양이 많아요. 양적 연구, 질적 연구 관련해서 특히 양적 연구 관련해서 굉장히 어렵게 출제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좀 잘 이해를 해 두시고 자, 여기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연역적 과정이라고 하고
질적 연구는 귀납적 과정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해봅시다. 좀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이제 연역과 귀납의 관계를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론과 사례의 관계로 보셔야 돼요. 이론과 사례의 관계로 보셔야 되는데 자, 이론은 좀 추상적이겠죠.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이론인 것이고 사례는 이제 구체적인 것일 거예요. 그래서 어떤 연역과 귀납은 사고의 흐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사고의 흐름. 어떤 추상적인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것을 사례에 적용한다. 자, 이렇게 보면 요런 연역입니다. 요건 연역. 이론을 먼저 세우고 사례에 적용한다. 이렇게 하면 요건 연역이에요. 근데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검증해서 확인하는 것. 요거는 이제 뭐로 가는 거? 요거는 이제 귀납이 되겠습니다. 귀납. 어떤 사고의 흐름이에요. 사고의 흐름. 대표적으로 연역법 자, 요거는 꼭 적어두시고 뭐 제가 설명드리는 거 안 적어두셔도 되는데 뭐 예를 들면 연역의 대표적인 3단 논법이에요. 3단 논법. 3단 논법.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은 뭐 한다? 사람은 죽는다. 이건 보편적이죠. 이론이에요, 이론. 사람은 죽는다. 그런데 소크라테스는 뭐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실제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한 3단 논법입니다. 자,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럼 소크라테스가 뭐 한다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게 결론이죠. 자, 사람은 죽는다라는 보편적 이론을 누구에게 적용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라는 사례에 적용한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연역이에요, 연역. 보편적인 이론을 사례에 적용하는 거. 이런 게 연역이고, 자, 귀납은 어떤 거냐면은, 귀납은 사례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귀납은 사례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소크라테스를 봤더니 결국 죽었어요. 플라톤도 봤더니 결국 죽었어요. 뭐 알렉산더도 봤더니 결국 죽었어요. 역사적 모든 인물을 봤더니 영원히 사는 사람은 있더라, 없더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결론을 내는 거죠. 아, 그래? 그러면 사람은 결국 뭐 하는구나? 사람은 죽는구나.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면 요건 이제 귀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서 출발하면 귀납이고 이론에서 출발하면 연역이다. 이렇게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는 여러분 어때요? 양적 연구는 자, 좀 비교해서 좀 살펴보면 양적 연구 같은 경우는 먼저 뭐를 세워요? 가설을 세우죠. 먼저 가설을 세우고 가설이란 거는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이론이잖아요. 그 다음에 자료를 수집하죠. 자료는 뭐 이거는 뭐예요? 사례죠, 사례. 그래서 이론을 통해서 자, 이론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사례에 적용하는 이 양적 연구는 그래서 이건 전체적으로는 연역적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연역적 연구. 근데 여러분 좀 주의하실 게 전체적으로는 연역적 연구인데 양적 연구는 전체적으로 연역적 연구예요. 근데 여기 부분만 딱 떼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자료 수집에서부터 가설 검증 여기까지만 딱 보면 보세요. 자료 수집하는 건 사례죠, 사례. 근데 가설은 뭐예요? 가설 검증하는 건 이건 이론이죠. 자, 사례를 통해서 이론을 검증하는 요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여기는 무슨 과정이에요? 여기는 귀납적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다시 양적 연구는 먼저 가설을 세운 다음에 사례에 적용해서 이론을 검증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은 가설을 먼저 세우기 때문에 연역적 연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자료 수집의 가설 검증에 이르는 이 관계는 사례에서 출발해서 이론으로 가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부분만 딱 떼서 보면 이건 무슨 과정이에요? 귀납적 과정입니다. 귀납적 과정. 그래서 양적 연구에는 전체적으로는 연역적 연구고 연역적 과정이 분명히 있지만 가설 설정하고 사례로 가는 여기는 이제 연역적 과정이겠죠. 가설 설정하고 사례로 가는 요 과정은 연역적 과정이겠지만 양적 연구 과정에도 반드시 뭐는 포함되어 있다? 귀납적 과정도 포함되어 있다. 반드시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양적 연구에도 귀납적 과정은 포함이 되어 있다. 근데 질적 연구 같은 경우는 그냥 자료 수집에서부터 결론을 도출하기 때문에 질적 연구에는 그냥 귀납적 과정밖에 없어요. 질적 연구에는 연역적 과정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쭉 살펴봤고 특별히 어렵진 않으셨죠? 근데 하여튼 여기가 이제 이따가 문제로 좀 살펴보겠지만 특히 이제 양적 연구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렵게 출제됩니다. 제가 봤을 때 사회문화에서 도표 문제를 친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데 도표나 비율 이런 문제들을 제일 어려워하는데 그것만큼 어려운 부분이 양적 연구에 관한 부분입니다. 질적 연구는 사실 요새는 거의 출제가 되진 않아요. 질적 연구는 그냥 개념 정도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고 양적 연구는 문제풀이까지 좀 굉장히 심화해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이 정도로 마치고 자, 자료 수집 방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자료 수집 방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아까는
연구 방법 살펴봤죠? 양적 연구 방법, 질적 연구 방법 이렇게 살펴봤고, 자, 이번에는 그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자료 수집 방법은 뭐가 있나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5가지 있어요. 먼저 그냥 이름 한번 쭉 볼까요? 그래서 먼저 뭐 있냐면 이렇게 질문지법이 있어요. 질문지법. 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렇게 막 쉽게 설문지 돌리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지법. 그리고 뭐가 있냐면 실험법이 있고요. 자, 면접법이 있고, 자, 면접법은 다 아시죠? 면접법은 뭐 이렇게 얼굴 맞대고, 얼굴 꼭 안 맞대도 전화로 할 수도 있죠. 어쨌든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정보를 파악하는 게 면접법이고, 참여관찰법은 같이 지내면서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걸 말합니다. 문헌연구법은 말 그대로 문헌이 뭐예요? 책이죠, 책. 책 보는 거를 말해요. 이렇게 5가지 있어요. 그래서 질문지법하고 실험법 같은 경우는 양적 연구에서 주로 쓰여요. 그래서 이거는 양적 자료 방법이에요. 양적 자료고, 이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요건 질적 자료로 불려요. 질적 자료. 아니 선생님 문헌연구법은요? 문헌연구법은 보통 양적 자료로 분류하긴 하는데요. 사실 문헌의 성격에 따라 좀 달라요. 어떤 통계 자료나 수치화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양적 자료일 것이고, 무슨 뭐 삼국유사처럼 어떤 사람들의 생활상이나 이런 게 좀 드러나 있는 자료다라고 하면은 그건 좀 질적 자료에 가깝겠죠. 그래서 그거는 좀 문헌 성격 따라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우리 교과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양적 자료로 많이 언급하기는 합니다. 자, 먼저 질문지법부터 살펴볼게요. 자, 질문지법부터. 우리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에요. 가장 많이 쓰는 방법. 자, 왜 그러냐면 질문지 하나 만들어서 뿌리면 돼요. 요새는 직접 뿌릴 필요도 없어요. 이 구글 같은 데 가서 이렇게 구글 닥스 뭐 이런 데 들어가서 하면은 그 설문지 같은 거 만들어서 링크 같은 거 만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쭉 친구들한테 뭐 돌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장점은 이렇게 시간과 비용이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많이 쓰여요. 시간과 비용이 별로 많이 안 들기 때문에 대규모 조사가 가능하고 통계 처리가 굉장히 뭐하다? 용이하다. 통계 처리가 용이하죠. 그래가지고 연구 결과를 수치화시켜서 비교 분석이 쉽다. 그래서 가장 많이 쓴다는 겁니다. 단점은 뭐가 있냐면 문맹자에겐 실시하기 어려워요. 자, 설문지 돌리는 건데 설문지를 읽지 못하면 이제 실시하기 어렵겠죠. 그래서 문맹자 대상은 좀 실시하기 어렵고요. 불성실한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학교에서 설문지 돌리면 그런 거 많이 해봤잖아요. 귀찮으니까 그냥 드르르르르르르 하나로 찍는다든가 아니면 드르르르르르 이렇게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놓고 다 자는 경우들 많죠. 이렇게 불성실한 응답을 얻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뢰도가 떨어질 수 있고요. 자, 특징 보시면 주로 양적 연구에 사용된다. 그래서 양적 자료라 그랬죠? 양적 자료에 사용되고, 그래서 이 질문지법은 굉장히 대규모의 표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표본을 잘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양적 연구할 때 말씀드렸지만 대표성 있는 표본을 추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종이 설문할 수 있고요. 전화 설문할 수 있고 우편 설문할 수 있고 뭐 이런 건 그냥 그렇구나 하시면 돼요. 그냥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되고, 자, 질문지법에서 기억하실 건 이제 밑에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 이 밑으로 넘어가서 질문지 작성 시 유의사항이 있어요. 자, 요걸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첫 번째,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됩니다. 자, 뭐 예를 들면 뭐 수시 문제 가지고 한번 설문조사 해볼까요? 자, 수시를 늘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자, 그래서 뭐 정시 문제를 해볼게요. 수시는 지금 늘어나 있으니까 지금 정시를 늘리자고 하는 사람들의 이제 요구가 굉장히 강한데, 그래서 그걸 설문조사를 해보는 거예요. 근데 특정 응답을 유도하게 좀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지금 수시 문제의 불공정성이 많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시를 늘려야 될까요? 줄여야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정시를 좀 늘려야 된다는 응답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반면에 뭐 예를 들면 수시 제도가 더 확대가 되면서 아이들의 학교 생활에 어떤 집중도가 높아졌습니다. 그러면은 이 수시를 계속 유지해야 될까요? 정시를 늘려야 될까요? 뭐 이렇게 물어본다면 정시를 늘리지 말자는 응답을 유도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특정 응답을 유도하는 질문지는 올바른 질문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특정 응답을 유도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 좀 어렵죠.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는 건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겹치지 말아야 됨. 겹치지 말아야 함. 겹치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자, 예를 들면 이런 거 물어볼 수 있어요. 뭐 이런 거 적으실 것까지는 없는데, 당신의 취미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당신의 취미는. 그럼 1번 운동, 뭐 2번 축구, 3번 헬스, 뭐 이런다고 해보자고요. 그러면 운동에 축구나 헬스나 다 들어가잖아요. 다 겹치죠. 그러면 이런 거는 돼요? 안 돼요? 아니,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그 답안지들이 겹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지가 상호 배타적이어야 된다 이런 얘기고,
선택지가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 자, 포괄성을 갖춰야 된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답할 게 있어야 된다. 답할 게 있어야 함. 자, 답할 게 있어야 된다는 건데, 자, 뭐 예를 들면 또 똑같이 당신의 취미는 뭐 1번 음악 듣기, 뭐 예를 들면 그냥 빠르게 써볼게요. 음악 듣기, 2번 뭐 영화 감상, 뭐 3번 운동, 뭐 4번 독서, 뭐 5번 동호회, 뭐 이런 게 있다고 해보자고요. 이런 게 끝이야. 그럼 이거 말고 다른 취미를 가진 사람은 뭐 답할 게 있어요, 없어요? 그거 없겠죠. 예를 들면 취미가 잠인 사람, 취미는 낮잠 자기, 이런 사람은 이게 답할 게 없지. 자, 그래서 이럴 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6번 기타가 있어야 돼, 기타. 그죠? 이렇게 답할 게 없는 질문지는 올바른 질문지가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으면 안 돼요. 자,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내용을 동시에 물어서는 안 된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질문이 있다고 합시다. 뭐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왔는데 이 신곡이 매력적이고 히트할 것 같나요? 뭐 이렇게 이제 물어본다고 해보자고요. 트와이스의 신곡이 나왔는데 이 신곡이 매력적이고 히트할 것 같나요? 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봅시다. 질문이 두 개 있죠? 신곡이 매력적이냐라는 것과 신곡이 히트할 것 같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보는 거죠. 매력적이지만 히트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매력적이진 않지만 히트할 것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니까 이런 질문은 올바른 질문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돼요. 간결 명료해야 된다라는 거고 질문은 모호하지 않아야 된다는 건데 이거 좀 더 제가 더 언급하면 특히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명시해야 된다. 물어볼 때는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기간을 포함해야 함. 자,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자,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친구들이 많이 어려워하는데, 자,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자, 1번 1회, 1번 안함이라고 하죠. 1번 안함. 지우고 다시 쓸게요. 1번 0회, 2번 뭐 1회, 3번 2회에서 뭐 3회, 뭐 4번 4회 이상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해보자고요. 뭐가 빠져 있어요? 뭐가 빠져 있냐면 기간이 빠져 있어요. 당신은 운동을 얼마나 하나요? 0회 1회. 무슨 얘기예요? 뭐 일주일에 얼마나 하십니까? 아니면 한 달에 얼마나 하십니까? 뭐 아니면 1년에 얼마나 하십니까? 이렇게 기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을 일주일에 얼마나 하나요?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물어볼 때는 여기 보시면 뭘 포함해야 된다? 기간을 포함해야 된다. 다른 얘기로 하면 뭐예요? 지금 모호하지 않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결 명료하게 구체적인 걸 물어볼 때는 기간까지 포함해야 된다. 이게 질문지법에서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놔야 될 겁니다. 전 요새 운동을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한 4회 정도 하는 것 같네요. 일주일에 한 4회. 잠깐 뭐 딴소리였고. 자, 질문지법이었습니다. 질문지법 넘어가서 이제 다음은 실험법으로 넘어갈게요. 실험법. 자, 실험법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친구들이 되게 어려워해요. 뭐 다 중요하긴 한데 그 중에서도 실험법을 특히 어려워합니다. 자, 실험법은 연구 대상자에게 독립변수를 처치하는 거예요. 처치한다는 건 독립변수를 가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대상에게 독립변수를 처치. 그래서 요거는 인위적 개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위적 개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연구자가 인위적 개입을 해서 독립변수를 처치하고 그 후에 나타나는 종속변수, 그 후에 나타나는 변화를 이제 분석해 보는 것을 실험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행위에 일정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자극을 주고 그 반응을 분석해 본다.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거 일단은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포인트는 뭐냐면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인위적 개입이 뭐예요? 독립변수를 처치해야 되는 거야. 뭐 한번 또 설명해 드릴 테니 들어보세요. 예전에 한번 출제된 건데 뭐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옛날에 출제 이거 적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예를 들면 자, 어릴 때 이런 가설이었어요. 어릴 때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어릴 때 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커서 아빠 닮은 사람 좋아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이거 한번 출제된 거예요. 진짜 옛날에 출제된 건데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가설을 세웠어요. 뭐 일리 있는 가설이죠. 어릴 때 아버지랑 시간을 많이 보낼수록 그 딸이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되게 호감을 느낄 것이다. 이런 가설이었던 거예요. 자, 그럼 독립변수는 뭐예요? 독립변수. 원인은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죠. 이게 독립변수예요. 독립변수. 종속변수는 뭐예요? 커서 아빠 닮은 사람을 좋아할 거예요. 좋아할 확률. 이게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성인 여성, 20대 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00명을 데리고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보낸 시간을 이렇게 조사를 하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의 사진을 구해가지고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몽타주처럼 처리해서 아버지인지 못 알아보게 하고 그 사진에 대해서 느끼는 호감도를 조사를 한 거예요. 뭔가 모양만 보면은 실험법 같죠? 뭔가 모양만 보면은 그 아버지 닮은 아버지 사진을 이렇게 몽타주 처리해가지고 호감도를 조사하고 이런 거 실험법 같은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경우는 실험법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실험법의 핵심은 뭐예요? 독립변수를 연구자가 인위적으로 처치를 해야 돼요. 여기서 독립변수가 뭐예요?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이죠. 근데 방금 조사한 거는 뭐예요?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개입한 건 없어요. 이미 다 큰 여성들을 대상으로 그냥 어릴 때 시간을 많이 보냈나 적게 보냈나 이걸 조사한 것 뿐이지 연구자가 그때 개입한 게 없습니다. 제 말 이해되나요? 그래서 이거 방금 말씀드린 사례 같은 경우는 실험법이 아니에요. 실험법이 아닙니다. 만약에 실험법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연구자가 신생아실에 가는 거예요. 뭐 산부인과나 뭐 산후조리원 이런 데 신생아실에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애기들 아빠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A집단, B집단 나눠가지고 A집단 아빠들한테는 딸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B집단 아빠들한테 가서 딸하고 시간을 적게 보내세요. 이렇게 한 다음에 20년 후의 결과를 확인하면 실험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독립변수, 딸과 아버지가 보낸 시간을 연구자가 개입해서 처치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말 이해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이미 성인을 대상으로 어릴 때 아버지와 보낸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는데 내가 개입한 게 없는데 그거 그냥 조사한 거는 그냥 질문지를 통해서 조사한 것밖에 안 됩니다. 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연구자가 개입해서 독립변수를 처치해야 실험법이 됩니다. 자, 좀 더 보면은 그래서 자, 장점을 보면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해요. 자연과학에서 쓰는 그 실험법을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용이하고 정확성, 객관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비교 분석이 용이하죠. 자, 그리고 좀 더 용어를 좀 더 정리해 보면 용어를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래서 이 실험법에는 실험 집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실험 집단이 있고요. 실험 집단이 있고 통제 집단이 있어요. 통제 집단은 비교 집단이라고도 하는데 요건 꼭 적어두세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자, 실험 집단은 여기 나타난 변수를 처치한 집단이에요. 변수를 가한 집단. 변수를 처치. 통제 집단은 변수를 가했어요? 안 했어요? 처치하지 않았어요. 변수를 처치하지 않은 거죠. 안함. 자, 예를 들면 뭐 간단하게 가설을 세워볼까요? 초콜릿을 먹을수록 아이들의 학업 성취도가 올라갈 것이다. 자, 그럼 A반은 초콜릿을 주고 B반은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거야. 그럼 A반은 무슨 집단? A반은 실험 집단. B반은 무슨 집단?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 후에 그래서 학업 성취도를 보면 되겠죠. 근데 여러분 또 헷갈리지 마실 것은 실험 집단만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실험 집단만 2개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경우가 그러냐면 두 집단 다 변수를 처치하는데 다른 변수를 처치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또 가설을 세워볼게요. 초콜릿을 먹으면 바나나를 먹은 것보다 학업 성취도가 더 오를 것이다. 그러면은 A반은 초콜릿을 주고 B반은 뭘 줘요? 바나나를 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A반, B반 어쨌든 둘 다 변수를 가했죠. 초콜릿이라는 변수와 바나나라는 변수를 가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둘 다 무슨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둘 다 실험 집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제 집단은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실험법에서 반드시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실험 집단만 존재할 경우도 있다라는 거. 이것도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은 실험법에서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법이 아닌 그 출제 이렇게 많이 내거든요. 질문지법인데 뭔가 실험법처럼 싹 꾸며놓고 A집단, B집단 이거 실험집단인지 통제집단인지 막 이렇게 물어보는데 실험법이 아니라면 실험집단, 통제집단은 아예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거는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반응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설명은 뭐 이제 실험집단, 통제집단 꼭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고, 그래서 단점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니까 윤리적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엄격한 통제, 연구자의 개입이 가장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실험법이었습니다. 실험법. 자, 그 다음에 이제 면접법 한번 볼게요. 면접법. 자, 면접법은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을 하는 겁니다. 대화를 통해서 자료 수집하는 거죠. 그래서 글씨를 못 보는 사람 문맹자를 상대로도 가능해요. 문맹자를 상대로도 가능하고,
자, 내가 추가적인 질문을 계속 할 수 있죠. 추가적인 질문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깊이 있는 심층적 자료 수집에 용이합니다. 근데 여러분 면접이라는 게 짧겠어요. 1대1로 하는 뭘 다수랑 면접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주로 1대1로 할 것이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가 될 것이고 조사자를 누구를 할지도 좀 어려울 것이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다 보니까 조사자를 많은 대상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되게 의미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 선정 자체가 좀 어렵죠. 그리고 면접하다 보면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굉장히 큽니다. 뭐 예를 들면 면접을 하는데 상대방이 굉장히 뭐 예를 들면 이성인데 내 스타일인 거야. 그러면은 객관적으로 면접을 하기가 좀 어렵겠죠. 끝나고 커피나 마시러 가자고 해야겠다. 뭐 이렇게 막 생각이 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주관 개입 우려가 굉장히 높습니다. 면접법은. 자, 특징 보시면 뭐 질적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요. 근데 연구자가 연구 대상 앞에서 이렇게 바로바로 대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유연한 대처가 용이하다라는 것도 주요한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참여관찰법 같은 경우는 이제 같이 생활하면서 그 연구 대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 즉 말이 안 통하는 집단과도 할 수 있어요. 이민족이나 유아 등 이렇게 의사소통이 어려운 집단도 연구가 가능할 수 있고 자료의 실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실제성. 자, 실제성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정도를 말해요. 눈에 보이는 정도. 실제 눈에 보이는 정도. 여러분 실제성이 나오면은 무조건 뭐다? 참여관찰법이다. 눈에 보이는 정도가 있는 건 참여관찰법밖에 없어요. 면접법은 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잖아요. 이 듣는 거고요. 질문지법도 역시 그 사람이 한 그냥 응답을 보는 것이고 선생님 실험법은 볼 수도 있잖아요. 뭔가 지갑 떨어뜨려 놓고 주워가는지 안 주워가는지. 근데 실험법도 실제 상황은 아니죠. 실제 상황은 아니에요. 그래서 실제 상황을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 참여관찰법밖에 없습니다. 참여관찰법. 자, 단점 보시면 예를 들면 제가 아프리카 원주민을 참여 관찰한다고 해봐요. 그럼 아프리카까지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원하는 결과를 보기 위해서 계속 기다려야 되죠.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상황 발생하게 되면 대처가 곤란해요. 왜 그러냐면 참여관찰법은 연구자가 전혀 개입을 하면 안 됩니다. 말 그대로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하는 거여야 하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돼요. 연구자의 개입이 전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대처가 곤란해요. 예를 들면 내가 아프리카 원시 부족을 연구하고 있는데 그 원시 부족이 갑자기 역부족하고 전쟁이 일어나. 그래가지고 막 전쟁이 일어나서 거의 멸망 직전이 되는 상황도 올 수가 있죠. 그런 경우 우리가 제대로 대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참여관찰법 같이 지내다 보면 어때요? 정들겠죠? 같이 지내다 보면 정드니까 역시 객관적으로 좀 바라보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주관 개입 우려가 높다. 이런 것도 중요한 특징이죠. 예상치 못한 상황 대처가 어렵다. 그래서 주로 질적 연구에 활용이 됩니다. 비구조와 비표준화 정도가 가장 크다. 뭐 이런 얘기. 자, 좀 더 정리하면 참여관찰법은 자,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는데 연구자의 개입이 있으면 안 돼요. 직접 참여해서 자료를 수집하지만 연구자의 개입은 최소화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관찰하는 것이지 어떤 연구자 개입하면 안 돼요. 내가 개입하면은 그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인위적인 뭔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를 관찰하는 것이 참여관찰법이기 때문에 연구자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참여관찰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문헌연구법. 문헌연구법은 책 보는 거예요. 책 보는 거. 그래서 이미 존재하는 기록이나 역사적 자료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책 보면 되니까 시간과 비용 별로 적게 들겠죠. 그리고 뭐 아무 데서나 할 수 있어요. 그죠? 뭐 길 가면서는 아니겠지만, 뭐 예를 들면 지하철에서도 책 볼 수 있고 하니까 뭐 장소적 제약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간 제약이 적고요. 단점이 있으면 문헌의 신뢰성 확보 문제가 있어요. 그 문헌이 과연 신뢰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있죠. 연구자의 무슨 얘기냐면 같은 책이라고 하더라도 해석이 뭐 사람마다 뭐 할 수가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뭐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마르크스주의나 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막 사람마다 해석이 다 다르잖아요. 마르크스의 뜻은 이런 거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고 아니야 진정한 마르크스는 이런 거야. 뭐 다 다르단 말이에요. 연구자의 주관 개입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의 활용은 가능하죠. 그리고 문헌은 주로 2차 자료에 해당한다. 2차 자료가 뭐냐면은요, 여러분 약간 여기 구분해 보시면 1차 자료는 내가 직접 수집한 거예요.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자료가 1차야. 자, 예를 들면 내가 직접 설문지 조사하고 예를 들면 면접해가지고 녹취록 같은 거 만들고 그런 거는 몇 차 자료? 1차 자료입니다. 2차 자료는 남이 미리 정리해 놓은 자료를 말해요. 그래서 다른 연구에서 이미 수집되고 분석된 자료를 2차 자료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문헌 연구할 때는 그러면 당연히 몇 차 자료를 주로 연구한 거겠어요? 미리 남이 먼저 연구해 놓은 거를 가지고 우리가 활용을 많이 하는 경우가 많겠죠? 그래서 문헌 연구는 주로
2차 자료에 해당을 합니다. 2차 자료에 주로 해당하고 주로 또 한마디 더 쓰면 선행 연구 검토에 주로 활용돼요. 선행 연구 검토. 선배들은 어떻게 연구했을까? 선행 연구 검토에 주로 활용이 됩니다. 선행 연구 검토에 활용. 그래서 이게 문헌연구법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 5개였죠. 5개. 자, 양적 자료 수집 방법, 질문지법과 실험법, 질적 자료 수집 방법, 면접법과 참여관찰법, 그리고 플러스 문헌연구법까지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좀 비교해서 특징들을 좀 살펴볼게요. 옆에 좀 볼까요? 옆에 여기 좀 나와 있는데 자료 수집 방법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드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플러스는 이제 시간과 비용이 얼마나 적게 드느냐죠. 정확하게. 경제성은 시간과 비용을 얼마나 절약할 수 있느냐, 적게 드느냐 이런 건데 질문지법은 질문지 만들어서 그냥 뿌리면 되죠. 그래서 경제성이 높습니다. 근데 실험법 경제성이 높다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인위적 변수도 처치해야 되고 그 후에 반응도 봐야 되고 면접법 참여관찰법은 기본적으로 시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자 조작화 정도는 연구자의 개입 정도를 말해요. 연구자의 개입 정도. 뭐 정확하게는 통제 정도라고 할게요. 연구자의 통제 정도. 연구자의 통제 정도. 자, 그래서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구자 가장 많이 통제하는 건 뭐예요? 인위적인 상황을 만들어서 변수를 처치하는 실험법이 가장 조작화 정도가 큽니다. 통제 정도가 가장 크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친구들이 면접법하고 질문지법하고 누가 더 조작화 정도가 큰지 좀 헷갈려 하는데 질문지법이 좀 더 큽니다. 자, 왜 그러냐면 질문지법은 미리 질문을 세팅해 놓잖아요. 미리 질문을 세팅해 놓으니까 대상자가 답변하는 사람이 그 질문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연구자가 짜놓은 틀을 벗어나서 답변을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질문지법도 조작화 정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면접법은 좀 더 자유롭게 얘기하잖아요. 물론 연구자가 개입할 수는 있지만 연구 대상이 좀 더 자유롭게 답변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접법은 조작화 정도가 작고요. 참여관찰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연구자의 개입은 거의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죠. 최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참여관찰법이 가장 조작화 정도가 작습니다. 이 조작화 정도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되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자, 계량화 가능성, 이건 통계 처리하기 좋은 정도죠. 통계 처리하기 좋은 정도 이렇게 나와 있는데 뭐 이제 플러스가 많을수록 큰 건데 뭐 계량화 가능성은 사실 질문지법도 굉장히 높아요. 질문지법도 높고 실험법도 높습니다. 뭐 우리 교재에는 실험법 2개가 되어 있는데 사실 이건 크게 가리진 실험법과 질문지법은 둘 다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그냥 둘 다 크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돼요. 계량화 가능성은 둘 다 크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이게 작습니다. 둘 다 수치화시키기는 어렵겠죠. 자, 주관 개입 정도는 어떤 연구자의 편견, 선입견을 말해요. 편견, 선입견, 주관이 개입될 가능성. 자, 질문지법과 실험법은 양적 자료이기 때문에 수치화시켜서 자료를 수집하기 때문에 주관 개입 정도가 적은데 아까 얘기했지만 면접법 같이 얘기하다 보면 어머 내 스타일이야 뭐 이렇게 되면서 주관 개입할 수 있고 참여관찰법 같이 지내다 보면 정들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주관 개입 정도가 이 질적 자료인 면접법과 참여관찰법은 주관 개입 정도가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료 수집 방법 이렇게 4가지를 좀 비교해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이 조작화 정도를 잘 기억을 해두시고 한마디 좀 더 해보면 뭐 여기는 없지만 질문지법과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시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 있는데 질문지법, 면접법은 얘네는 공통점이 뭐냐면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예요.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 자, 질문지법과 면접법은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질문지법은 어쨌든 이 질문지를 주면 그 질문지에 응답을 해야 되죠. 언어로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질문지를 읽고 아니면 뭐 전화로 하면 들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것에 대해서 언어적 상호작용을 해야 되는 거고 면접법도 말 그대로 그 연구자랑 연구 대상이 대화를 나누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언어적 상호작용이 반드시 들어갑니다. 자, 근데 참여관찰법은 어때요? 참여관찰법은 같이 지내면서 그냥 관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요 없어요. 그죠?
그리고 실험법도 한번 생각해보면 아까 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지갑을 떨어뜨려 놨는데 그 사람들이 얼마나 주워가는지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 건 언어적 상호작용이 전혀 필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언어적 상호작용이 필수인 건 질문지법과 면접법의 공통점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좀 더 이제 출제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는 이따가 이제 문제풀이 하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수집 방법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